지금 집 사라고 권하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언론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신문이네요. 4년 중 최악 이 동네 집주인들 비명. 서울 집값 하락 초읽기. 무섭죠? 예, 하락 초읽기랍니다. 뭐 어떻게 초읽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집값이 상승률이 올 하반기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제 서울 집값이 꺾이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집값을 서울 같은 경우도 비명을 지를 거다. 하락 초읽기다. 빈집이 넘쳐 주택시장 폭망 섬뜩한 경고. 당장 팔아야 되냐? 나중에 가구 수가 줄어드는 정점 이후에는 한 20년 뒤에는 이제 큰일 난다. 빈집이 넘쳐난다.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 나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탄핵 국면이고 그다음에 엔화 약세 동조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도 같이 일어나고 있고 관세 폭탄 때문에 중국 위안화도 지금 약세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서 이제 수출의 둔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불안하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집값이 흔들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019년도에 하락장이었죠. 초반에 13주째 연속 하락했다. 아유 무서워라. 2019년도는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거의 뭐 수개월 한 6, 7개월, 10개월 정도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급등이 일어났죠. 그 전에 2018년도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다. 거품 빠지기 시작했다. 더 기다려라. 이때가 2018년도입니다. 10월달 9.13 대책 나오고 한 달입니다. 예, 이모수 이제 수석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정부가 집값 급등 원인 짚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하고 대출 규제했다. 이게 집값도 못 잡았거든요. 아무리 규제해도 집값 못 잡았고요. 이때는 하락기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시장이 안 좋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도되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시장이 안 좋을 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 서울 집값 하락 베팅 확산 얼마나 오래 갈까? 이때도 똑같지 않나요? 하락이 베팅되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값이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파리 대책 이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파리 대책에 한 달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래 갔나요? 오래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도는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냐? 2006년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6년도 수준으로. 예, 아파트 평당 가격이 서울 아파트가 1,700만 원 추락했다. 되게 싸죠. 지금 보면은 2010년도에 1,8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700만 원으로 추락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이때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사실상 집값이 언제 오른 줄 아십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서울의 집값은 빠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발동을 시작한 게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시기가 도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도 똑같이 언론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집값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 집값의 비난론, 이때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에 되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이제 혹시 또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진으로 대체하면서 설명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뉴스 타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집 사라고 권하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친구도 아니랍니다. 왜일까요? 송홍근 PD가 정직한 시선의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전문가가 누구냐면요.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분입니다. 분당 살기 좋거든요. 가보시면 지금도 살기 좋아요. 분당 살기 좋다. 가보면 살기 근데도 좋다. 거기로 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 가는 사람 없다. 왜 안 가죠? 왜 안 가죠? 옛날 집이잖아요. 옛날 집이잖아. 5억에 나왔는데 안 팔린 거예요. 5억이 나왔는데 안 10억짜리가 팔린대요. 5억. 2013년도에 10억짜리가 5억이 됐어. 중요한 건 안 팔린답니다. 호가만 5억인 거예요. 호가가 5억.
뭐 강남 이거 외에는 강남 외에는 다 끝났다.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2013년 게임 그렇게 끝났대요. 말씀드릴게요. 집살 여력이 있는 세대들은 실수요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아니면 30%에 해당하는 실수요층에서 신규 진입하는 신세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존 주택을 안 삽니다. 다 신규 분양만 삽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지금 이제 20대 30대들은 기존 주택을 안 사고 신규 분양만 산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집값이 구축 아파트든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습니다. 이때 집값 끝났다고 했습니다. 수요가 없고 살 사람이 없고 부채 문제 얘기를 합니다. 신규 분양만 왜 신규 분양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 지금 쌉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거.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뭐 분양률이 올랐다, 청약률이 올랐다, 당연히 오르죠. 싸니까 새 집이고 누가 헌집에 비싸게 갑니까? 이것만 판단하시면 뭐 시장 상황, 뭐 부동산 신화는 전혀 이 시장 상황에 안 맞는 논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이제 자막으로 돌아오는 원금 상환 사람들이 갚을 수 있냐. 지금 대출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땡도님께서 얘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매년 20에서 30조가 대출 만기가 돌아와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그게 다 이제 깡통주택과 연관되겠죠. 못 갚고 연장합니다. 그리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 3년 지나니까 그 돈만 100조가 넘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또 30조가 도래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자, 얘기를 드리면요. 주택이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막지를 못하고 이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서브프라임 지난 이후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였냐면요. 이때 집값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한땡도님의 그 당시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이랍니다. 근데 이게 다 틀렸습니다. 그때 주장한 게. 그래서 이제 집값은 못 버티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시장이 워낙 계속 안 좋은 게 오래 가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한 해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게임 끝났다고 얘기하고 이제 아까 초두에 이 얘기 난 너무 재밌었던 게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타파가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집 사라고 권하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집사라고 하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집사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가 지금 만약에 친구였으면은 좋은 친구였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언론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1년도 이때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이때 이분은 공무원이죠. 예, 아주 고위 공무원이죠. 김수현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이 책을 예전에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꺾였다가 조금 올라가고 우하향하는 데가 있고 우상향하는 데는 지금은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일단은 집값은 지금 끝났다. 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선모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으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이때 2008년도에 이분이 선도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그렇거든요.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동네 집주인들 비명, 집값 하락 초읽기, 섬뜩한 경고, 지금 당장 팔아야 되냐, 주택시장 폭망. 근데 예전에 이렇게 집값이 하락을 하는 시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서울 집값 하락 배팅 얼마나 오래 갈까? 아파트 추락했다. 그리고 이렇게 2013년도에 부동산 게임은 끝났다. 대폭락 시대가 온다. 라는 것들이 안 좋은 시기마다 언론을 도배를 합니다. 우리는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없는데 턱걸이를 여러 개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장을 한번 견디려고, 통증은 있지만 견디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과거의 시장들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지금 같은 안 좋은 시기에는 시장에 더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공평하지 못한 경쟁에서 지혜와 효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체력과 근력들을 키우는 겁니다. 자산의 근력들을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하지 않지만요, 그 공평보다 더 뛰어난 자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한 분 중에서 울산의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같은 날 거기에 노동자가 왔습니다. 당연히 임원이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임원보다 그 근로자가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평하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향성으로 경쟁해서 자산을 앞질렀습니다. 저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 부를 축적해서 내 삶을 향유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근데 우선은 생존의 문제고요. 내 노후를 대비하는 되게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저는 부동산을 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사십시오. 갈아타기가 필요한 사람은 하십시오. 다주택자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생애 주기가 은퇴를 도래했으면 대출을 받지 말고 기존 자산 내에서 어떻게 현금과 자산을 배분하고 균형 있게 가져갈지를 고민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 상황에 맞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시장이 있다고 해서 내 전망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시장을 비난할 때 내 전망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비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